2006년 12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월자 씨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해왔어요.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했던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자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실수로 3살 무렵 가마솥에 다리가 빠져 중화상을 입었던 아들의 수술비 2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으로 손에 뼈마디가 다 튀어나오도록 몸이 상해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아들을 수술시켜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고시원 중에서도요, 같은 고시원 내에서도 좀 방이 싼 곳이 있대요. 근데 뭐 창문도 없고 크기도 가장 작은 그런 저렴한 방에서 지내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절약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더 이상 엄마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방에는 일을 더 구하려고 했었는지 이렇게 벼룩신문이 펼쳐져 있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산 옷,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산 4만 원짜리 옷, 그리고 아껴 먹으려고 미리 퍼놓았던 밥 반 공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2008년 10월 20일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했어요. 오전 8시 15분경에서 30분경에 고시원에서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곧이어서 여자의 불이야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시원에선 정말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좁디 좁은, 여러분 고시원 복도 어떤지 아시죠? 그 복도로 사람들이 막 화재 연기를 피하려고 막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서둘러 밖으로 도망 나왔었다면 사실 큰 인명피해가 없을 화재였어요.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다 피해서 밖으로 나왔었다면.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복도 끝에 지독한 연기 뒤에 숨어 있었던 한 남자였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온통 검정색 옷에 얼굴에는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물안경, 헤드랜턴을 착용했대요. 낚시할 때 쓰는 헤드랜턴. 그리고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장이에요. 이 사진은 연합뉴스 그 뉴스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영상에 출처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랜턴 같은 거, 등산용 플래시구나. 그런 거를 여기다 머리에다가 끼고 있고, 칼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 쪽에다가 칼을 또 차고 있어. 손에도 칼을 들고 있고, 자신은 고글, 물안경 이런 걸 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남자가 연기 뒤에 숨어서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치 특수부대원 같은 느낌이었대요. 이렇게 특수부대원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고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화재를 피해서 미친 듯이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준비했던 칼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요. 또 중상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인해서 고시원의 3계층의 일부가 다 타버렸고요. 사망자 6명, 중상자 4명, 그리고 경상자 3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월자 씨는 이날 범인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습니다.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살아남았던 남성 김 씨가 있었어요. 그 김 씨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이 김 씨가요, 살아남았는데 중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계속 헤매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엿새 만에 간신히 정말 의식을 되찾아요. 근데 자기가 봤던 그 장면, 내가 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전 8시에 퇴근을 했어요, 이 사람이. 퇴근을 해서 세탁실에다가 자기 세탁물을 넣어놓고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야라는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 사람이 총무실로 향합니다. 일단 관계자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총무실로 바로 향했어요. 근데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 총무실에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기에 안전핀을 딱 뽑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상당히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그 김 씨의 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완전 무장한 살인마 정상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방어를 했어요. 바로 방어를 했는데 그 힘이 이미 칼에 찔린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진이 곧이어서 이 김 씨의 반대쪽 배를 공격해요. 이렇게 찔러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칼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찔린 부분이. 그리고 흉기를 뽑았대요. 흉기를 뽑는 순간 그 벌어져 있던 상처에서 장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김 씨가요, 순간 이 장기가 흘러내린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대로 내가 이거를 흘려버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기를 손으로 막고 터져 있는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범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때렸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힘이 셌었나 봐요. 그래서 범인이 복도 쪽으로 달려가요. 그 사람을 이제 뒤로 하고 복도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 김 씨가요, 문이 열려 있었던 총무실에 들어가서 몸을 숨겨요. 근데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잠기지 않는 문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한테 죽지 않으려면 이 배를 움켜쥐고 그냥 문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 범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범인은 다시 총무실 쪽으로 뛰어와서 그 문을 부수려고 막 발로 차고 칼로 막 내리찢기 시작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사투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왜냐면 이 사람이, 범인이 자기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출혈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범인은 막 밖에서 문을 열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당시에요, 그 범인의 칼을요, 맨손으로 막다가 엄지손가락에 인대랑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대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뭐 굴삭기 자격증을 따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 범인은요, 김 씨를 포기했어요. 계속 뭐 불도 나고 뜨거운데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범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 씨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총무실 전화기예요. 여러분들, 이 전화기에 지금 피 묻은 거 보이시죠? 이게 총무실이거든요. 김 씨의 피예요. 그는 전화기를 찾아서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정말 그 와중에 다 경찰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정신력 하나로 버틴 거죠. 그래서 경찰하고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이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힘이 빠지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피가 막, 밖으로는 피가 막 빠지고 이러니까. 문을 놓치면서 문이 살짝 열렸대요. 근데 그 문틈으로 범인이 한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 칼로 머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문고리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출혈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과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범인 정상진은요, 오전 9시 20분,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그 건물 4층 내에 있던 창고에 숨어 있다가 검거돼요. 피해자 김씨 사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세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이 배가 완전 여기가 갈라졌어요. 병원에서. 다행히 이분이 살아나셨지만 배가 완전히 갈라지고 장기가 밖으로 나와서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고 해요. 이게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자, 범인 정상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이 사람 나이가 30세였어요. 젊죠. 범행을 저지르기 5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 정도에 이 고시원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어. 그냥 뭐 배달일, 대리주차 뭐 이런 거 그냥 그날그날 할 수 있는 거, 뚜렷한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그마저도 이제 인형 뽑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막 하루에 인형 뽑기로 막 20만 원씩 쓰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항상 없으니까 누나한테 생활비를 맨날 달라고 해서 고시원비를 메꾸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말이 많고 남일에 참견하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그는요, 남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걸 상당히 좋아했대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 그러면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5년 정도를 그쪽에 살았으니까 주변인들이 잘 알겠죠.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뭔가 좀 달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밝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면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자아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조사 결과 범행 전부터 수년 동안 흉기와 가스총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구입을 해서 모으고 있었대요. 그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아 보이는 이런 모습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면이 이 범인한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고시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 점검을 한대요. 원래 하잖아요. 소방 점검을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고시원에 있는 모든 방을 다 이제 총무가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근데 소방 점검을 한다고 해도 이 정 씨는 자기 방을 절대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무조건 점검은 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 방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괜히 나중에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총무가 임의로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되게 깜짝 놀랐대. 왜냐면 약간 편집증도 있는 것 같은 게, 방에다가 인형 뽑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뽑은 인형, 뭐 외계인 모양 인형 이런 것들을 색깔별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빼곡하게 색깔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좁은 방에 인형이 쫙 있다고 생각해봐. 되게 소름 끼쳤겠죠. 그거를 한번 발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실제로 정상진은 중학교 때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도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이런 식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 향토 예비군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 원, 고시원비,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서 난 솔직히 살기 싫었다. 그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까지 죽일까 말까 주저하다가 불이 붙으면서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마음에 살인을 했다. 라고 진술해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할까요? 칼도 챙기고 자기 눈도 가리고 마스크도 끼고 이미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고민은 일단 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두운 복도에서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고글도 쓰고 머리에 쓰는 소형 플래시까지 소지하고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당시에요, 그 정상진의 소지품을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을 끄적여놨던 메모를 발견을 합니다.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라고 써 있냐면 없는 자는 있는 자와 맞서 싸워 라든지 뭐 피로써 싸워 이기리라, 조국은 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문구들도 많지만 대부분 자신의 현실이나 존재를 아예 비관하는 거야. 나의 존재 자체를 비관하거나 나는 언제나 피해자야. 여러분들 이렇게 범죄 사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 사건에서 김일곤도 그랬고 피해의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아예 나는 항상 피해받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조국이 나를 버렸어.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가 대부분인 일기장이었어요. 살인자들의 전형적인 피해의식이 엿보이는 일기장이었죠. 근데 범행 후에 모두 4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기들이 4권이 발견됐대요.
자, 이거는요, 시간대별 사건 발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1번, 8시 15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방에서 침대 위에다가 라이터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뿌린 게 아니라 또 여기저기 좀 뿌려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기가 나니까 3층 복도로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온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4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림 보이시죠? 4층으로 올라가서 또 4명에서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요. 자, 4번을 보시면 8시 30분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건물에 있는 동쪽 유리창을 깨고 3층에서 투신해요. 투신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4번에서 투신을 했다고 했는데 이 투신한 분이 30대 남성분이었어요. 직장인이었는데 이분을 제가 지금부터 윤 씨라고 칭할게요. 자, 아까 전에 칼을 찔려서 상당히 큰 상처를 입으셨던 그 김 씨와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입니다. 이 윤 씨도요, 당시에 이 김 씨처럼 그 비명소리, 불이야, 화재경보, 여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 이걸 들었대요. 들었고 이게 뭐지? 이러고 나갔는데 실제 연기가 나는 걸 확인을 하고 일단 밖으로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복도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그 범인은 이 사람을 못 봤나 봐. 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일단 덜덜덜 떨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밖에서 아까 전에 났던 그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저 사람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에서 몸을 숨기고 다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옆방이랑 앞방에서 아주머니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윤 씨는요, 당시에 거의 범인하고 마주쳤대요. 마주쳤는데 범인이 윤 씨를 못 봐요. 그리고 윤 씨도 범인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는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면 아침이라서 여러분들 아시죠? 약간 먼지 있는데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사람이 잘 구분이 안 가요. 빛 때문에.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못 봤고 다행히 이 범인은 윤 씨를 아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거죠. 자, 여기서 윤 씨가 방으로 들어와서 112하고 119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구 창문을 통해서 왕관계 로프를 잡고 뛰어내려요. 그래서 손에 약간 상처가 생기고 골절상을 좀 가볍게 입은 거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은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에 언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 8시 40분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김 씨는 8시 20분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윤 씨는 8시 40분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시작한 시각은 8시 5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한 시각은 8시 51분 그 다음인 거지. 근데 이미 신고는 윤 씨가 40분에 했고 김 씨가 이미 막 배를 부여잡고 신고를 이미 20분 전에 했었잖아. 근데 경찰은 30분이나 지나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원도 되게 늦게 도착해요. 경찰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총무실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김 씨를 구조대원이 발견한 시각이 언제냐면 9시 4분이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신고자 2명 모두 경찰에게 침착하게 여기가 어디 고시원이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걸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경찰이랑 구급대원의 도착 시각 20분에서 30분. 우리 뭐 일상에서는 20분에서 30분 사실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화재 건물 속에서 살인마가 막 사람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20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도착하지 않았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게 왜 더 안타깝냐면, 더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이유는 그 희생자 중에 한 여성이 칼에 찔린 상태에서 살아있었대요. 한동안. 그게 부검 결과 밝혀져요. 부검 결과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었대요. 살아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빨리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녀의 사망 소식이 가족에게 알려진 게 사망하고 10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가족에게 전화를 했대요. 뭐 때문에? 빨리 가족한테 알려야지. 이걸 왜 저녁에 알려주는 거야? 아무튼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구급 일지 같은 거예요. 그 구급 응급대원들이 구급 일지 같은 걸 쓰는 건데 이게 누구의 구급 일지냐면 아까 칼 맞았던 김 씨 있죠. 김 씨의 구급 일지예요. 그래서 자, 이 칼에 찔린 김 씨의 이 구급 일지를 보게 되면 구급대원의 최초 발견 시각이 몇 시냐면 자, 보세요. 출동 시각이 8시 53분인가 그래요. 아까 전에 경찰이 51분에 출발했잖아. 얘네들 똑같아. 되게 늦게 출발했어. 신고하고 한 30분 만에 출발한 거야. 그리고 나서 최초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 그때가 9시 4분이에요. 환자와 접촉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처치를 완료한 게 9시 10분. 일단 긴급처치를 해야 돼.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현장을 출발해서 병원에 도착한 게 6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구급대원이랑 이 피해자랑 만나고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12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다치자마자 12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망한 여대생도 그런 식으로 병원에 가서 빨리 살 수 있었고 과다출혈까지 이어질 필요도 없는 거였던 거지. 너무 늦게 온 거야.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 그냥 날아간 거야.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이 날아간 거야. 정말 골든타임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경찰이 계속 사건을 덮으려고 해요. 자, 김 씨가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현장에서 경찰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무능함, 안일함 그 자체였대요. 경찰이.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에 의해서 허망하게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었대요. 근데 경찰은 이렇게 말했대요. 피해자한테 대놓고 적당히 하세요. 뭐 신고까지 하냐, 적당히 하세요. 그냥 적당히 끝내세요. 덮어요. 이랬대요. 피해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납득이 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문제점인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요. 경제적 보상을 사실상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범인이 손해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은둔형 외톨이였잖아요. 그리고 단독 범행. 정말 돈이 없는데 혼자 단독 범행을 한 거야. 이럴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만약에요. 자연재해나 뭐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관계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억 원까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위로금은커녕 뭐 장례비조차 받기가 힘들었고 이 부상당한 분은 수술비가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그 수술 입원비가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시원에 살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상한 놈한테 당해가지고 1,500만 원의 수술비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중간에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당시에 그 2008년 당시에 국가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는요, 사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조금이 지급돼요. 1,000만 원 내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부상자들은 장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거든요. 1등급이 최고예요. 제일 심한 건데 1등급일 경우에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거야. 600을 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0을 못 넘어간다는 소리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비율이 50에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안 돼요.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왜 이거 아실 텐데 범죄 사건 많이 보신 분들은 2004년에서 2006년에 2년 동안 부녀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중태에 빠뜨렸던 정남규 사건 아시죠? 정남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도. 근데 이때 희생자들이 거의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부상을 심하게 당하신 그런 분들이 중환자실 치료비 때문에 완전 빚더미에 앉았대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충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피해자들 재난, 뭐 이런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 치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외상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충격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죠. 정신이 이미 내 멘탈이 나갔는데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못하고 병원비는 나가고 완전 극빈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대요. 지금 이 김 씨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사고로 인해서. 근데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범죄자들한테 해마다 벌금을 걷잖아요. 그럼 그 벌금의 10%를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피해자 구제 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미나가 열렸었대요. 2008년 3월에. 이 사건이 있기 전이었죠. 그리고 관련법이 2010년에 전부 다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뀐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유족 구조금이 있고 장애 구조금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왜 그 유족들한테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010년 이후에 바뀐 거는 사건 당시에 생계를 책임하고 있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1,500, 2,000, 3,000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준대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장애 구조금. 이것도 아까처럼 1급이랑 6급까지 나뉘어서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서 1급일 경우에 3,000만 원까지, 6급일 경우에 600만 원까지. 아까는 1급이어도 6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에.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끔찍한 범행 현장 목격과 피해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정상진은 교도소에서 했던 인터뷰에 상당히 덤덤한 표정과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에 기자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요. 묻는 말에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뉴스 보지 않았냐, 내 사건에 대해서. 나는 2004년부터 늘 범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2008년에 결심이 서서 실행했던 거다. 경찰에 잡히기 전에 내가 자수하려고 했다. 잡히고 나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다. 아, 근데 범행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라고 말을 했대요. 2010년 10월 고단한 삶이지만 최선을 다했던 고시원의 소중한 인생을 앗아갔던 정상진은 2009년 5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0월 2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고시원 살인사건이었습니다.